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전치사에 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을 정립했어요. 그죠? 자,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형태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치사 뒤에 온 명사를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동사 중에서도 타동사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전치사입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오고 꼭 와야 하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명사 안 쓸 거면 전치사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결국 최소한 전치사와 명사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뭉치게 되니까 우리는 이걸 구라고 불렀어요. 주어 동사 관계가 없으니까 구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치사 구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가 뭉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얘들이 뭉친 궁극적 목적은 수식어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죠. 수식어구 요거는 결국 다른 말을 꾸며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즉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즉 전치사와 명사는 뭉쳐서 결국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한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전치사가 수식어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 수식어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어와는 공통적인 접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실 거예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춤췄다 방. 이상하죠?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자, 이 문장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든다? 그럼 한국 사람 아니신 거예요. 어디가 이상하죠? 방이라는 저 단어가 뭔가 어색하죠? 왜 어색할까? 자, 방이라는 단어는요 명사예요.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여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 어느 한 곳으로 들어가야 문장이 자연스러운데 쟤는 지금 어디에도 못 들어가요. 주어 자리에는 그라는 단어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춤췄다 라는 동사는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방이라는 요 명사가 갈 곳이 없어갖고 남아 도는 거예요. 자, 우리 문장의 완결성을 공부할 때 명사나 동사는 절대로 남아 돌면 안 된다고 했죠. 결국 저 문장은 불필요한 명사가 하나 남는 바람에 문장이 어색한 거예요. 잘못된 문장이에요. 자, 근데 원래 저 문장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도 춤을 춘 장소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즉 그는 춤췄다 삐리릭. 저 빈칸에 춤을 춘 장소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자, 우리 부사의 종류 외웠던 거 앞에 4개만 해볼까요? 시작! 시간, 장소, 이유, 원인. 오, 시간, 장소. 장소가 있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은 부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 빈칸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방이라는 명사를 써버리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리말이나 영어나 부사가 들어갈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가야지 거기에 건방지게 명사나 동사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저 방이라는 명사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또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저 문장은 이렇게 바꾸면 맞겠죠? 그는 춤췄다 방에서. 그죠? 자, 그럼 다시 거꾸로 여쭤볼게요. 저 밑줄 친 부분에서 방이라는 명사에 에서라는 조사를 붙였어요. 명사 뒤에 저렇게 붙이는 꼬리를 우리말에선 조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붙였을까? 왜 저놈을 붙여야만 문장이 자연스러워지는 걸까요? 그죠? 문장 전개상 저 위치는 춤을 춘 장소, 즉 부사가 올 자리예요. 근데 그 부사 자리에 방이라는 명사를 쓰니까 이상해져 버렸고요. 그래서 저 방이라는 명사를 부사로 바꾸려고 방에서 이렇게 에서를 붙여서 명사를 부사로 바꾼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번엔 저걸 그대로 영어로 바꿔볼게요. He danced the room. 이 문장 그냥 보셔도 이상할 거예요. 왜 이상할까? 똑같아요. 명사 the room. 제가 지금 남아 돌고 있어요. 자, the room. 쟤는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 자리에는 he가 있고 danced, 저 동사는 목적어도 보어도 필요 없어요. 결국 명사 하나가 갈 곳이 없이 남아 도는 거예요. 자, 명사가 남아돌아?
그러면 한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문장 이상해지는 겁니다. 역시 저 문장을 쓴 사람은 아마도 he danced, 그가 춤을 췄는데 어디서 췄을까? 이렇게 장소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밑줄 친 저 부분은 역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와야 해요. 다시 한번 부사의 종류 앞에 4개 뭐였어요? 시간, 장소, 이유, 원인. 아, 장소, 부사네 부사. 그러니까 저 밑줄 친 부분은 부사가 와야 할 자리예요. 그 자리에 the room 이라는 명사가 오는 바람에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저 명사 the room, 쟤를 부사로 바꿔야 하겠지요. 그죠? 자, 명사를 부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잘 모른다? 이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자, 전치사와 명사는 합쳐져서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럼 결국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뭐냐면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 붙이면 형용사나 부사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저기 있는 명사 the room, 쟤를 부사로 바꾸려면 그 앞에 적절한 전치사를 써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방 안에서 춤을 췄을 때니까 안에서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in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he danced in the room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저 문장에서 전치사 in은 도대체 왜 있어야만 하는 걸까? 왜 필요한 걸까? 자, 점검해 볼게요. 문장 흐름상 저 위치는 부사 자리예요. 자, 장소를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근데 또 room, 얘는 명사거든. 명사니까 당연히 부사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명사를 부사로 바꿔야 돼. 명사를 부사로 바꾸는 방법, 우리말에서는 명사 뒤에 조사 붙였는데 영어에서는 그 명사 앞에다가 적당한 전치사 붙이면 돼요. 그래서 전치사 in 붙였고 저렇게 붙여놓으니까 이제는 방에서, 방 안에서 이런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방이라는 명사에 조사에서 이걸 붙여서 부사로 만들었고 영어에서는 the room이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 in을 붙여서 부사로 만든 거예요. 자, 부르는 명칭이 다르죠. 조사, 전치사. 그리고 명사와 결합하는 위치가 달라요. 조사는 명사 뒤에, 전치사는 명사 앞에. 하지만 역할은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결국 한국어나 영어나 명사를 부사로 만들고 싶어? 그럼 뭔가 붙여, 이 얘기예요. 이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하나 더 보실까요? 나는 일어났다. 7시. 이상하죠? 일어난 시간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간. 이건 품사가 뭘까요? 부사의 종류 4개. 시작. 시간, 장소, 이유, 원인. 아, 시간. 맨 처음에 나오네. 부사네, 부사. 그러니까 저 밑줄 친 부분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자리예요. 부사 자리에 7시, 요거는 명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 명사를 부사로 바꿔야 돼요. 자, 어떻게 바꿀까요? 나는 일어났다 7시에 이렇게 에라는 조사를 하나 붙이면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자, 저기에 왜 에라는 말을 붙였는지 이제 이해가 가신 거죠? 7시라는 명사가 7시에 그러면은 부사로 바뀐 거예요. 7시에 일어났어. 7시에 밥 먹었어. 7시에 죽었어. 이렇게. 자, 이거 다시 그대로 영어로 바꿔봅니다. I got up 7. 나는 일어났다 7시. 이런 꼴이에요. 역시 해석해봐도 이상해요. 안 되겠죠? 일어난 시간을 말하고 싶은 거고 저 7이라는 명사를 부사로 바꿔야 돼요. 명사를 부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 앞에 적당한 전치사 붙이면 돼요. 저기엔 어떤 전치사를 붙이냐면 at 붙이시면 됩니다. I got up at 7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왜 at인지는 우리가 조만간 시간에 관련한 전치사를 또 따로 다룰 거예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뭐냐면 문장의 전개 상태를 보고 아, 여기는 부사 자리네. 그럼 명사가 못 오네. 명사를 부사로 바꿔야겠네. 그러려면 어떡하지? 명사를 부사로 바꾸려면 전치사 붙이면 된다 했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 가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 가끔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뒤죽박죽 섞어서 대답하거든요. 자, 동사를 부사로 바꿀 때는 앞에 to를 붙이는 거예요. to 부정사. 근데 명사를 부사로 바꿀 때는 앞에 전치사 붙이는 겁니다.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린다? 제가 카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헷갈린다? 반복이 덜 된 거예요. 더 반복하세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나는 만났다. 그를
어저께. 응? 얘는 좀 희한하다. 그죠? 어저께 분명히 그 사람을 만난 시간을 표현하는 부분이고, 시간을 표현하는 부분이면 당연히 부사가 와야 하거든요. 근데 어저께라는 명사가 왔어요. 근데도 하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만났다 그를 어저께. 나는 어저께 그를 만났다. 전혀 이상한 느낌이 없죠. 이거 왜 이럴까? 항상 뭔가 수상하다 싶으시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아, 저게 왜 저렇게만 써도 자연스러운가 했더니 어저께라는 말은요,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네요.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네. 부사로도 쓰이는 놈이고, 그래서 부사 자리에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구나. 됐죠? 그럼 저 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바꿔봅니다. 자, 나는 I 만났다 met 누구를? 그를 him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제 yesterday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영어가 좀 서툴러도 이 문장이 그닥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무의식 중에 평소에 자주 보던 표현이거든요. 나는 만났다 그를 어제. 분명히 어제 만났다. 만났는데 어제 만났다. 만난 시간을 표현하고, 시간을 표현하는 거니까 부사예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부사란 말이지. 근데 yesterday는 어제라는 명사 아닌가? 명사가 부사 자리에 저렇게 막 와도 되나? 앞에 뭐 전치사 이런 거 붙여갖고 부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그냥 저렇게만 써도 뭔가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자, 이럴 땐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전 찾으세요. 자, 찾아봤더니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yesterday도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네. 와, 그러니까 한국어의 어제, 영어의 yesterday가 똑같이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yesterday라는 단어 하나만 딸랑 쓰고 전치사를 안 붙여도 위화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 yesterday는 부사로도 쓰이니까. 자, 그럼 다음 한번 볼게요. I will go home. I will go to home. 나는 집에 갈 거야. 이런 말인데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go home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맞아요. go home 얘가 정답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학교에 가는 건 I go to school. 여기에 가는 건 I go to the station. 이렇게 to를 쓰던데, 자, 근데 집에 가는 건 왜 go to home 이렇게 안 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will go. 나는 갈 거야. 자, 갈 거야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저 빈칸에 어디로 갈 건지 장소가 나오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장소는 부사거든. 시간, 장소, 이유, 원인. 아, 장소, 부사 맞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school, the station 요거를 부사로 바꾸려고 앞에 전치사를 붙였단 말이지. 자, 왜 to가 붙었는지 이해가 가시죠? 부사 자리니까 명사 못 오거든. 근데 I will go home 얘는 도대체 왜 to를 안 붙이냐고요. 그죠? 자, 궁금할 때 뭐 찾아봐라? 사전 찾아봐라. 사전 찾아봤더니 저렇게 나와요. 저 밑에 각 품사별 설명이 있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윗부분만 캡처했어요. 집 명사죠. 집의 형용사입니다. 집에 집으로 요건 부사예요. 아, home은 부사로도 쓰이는구나. 그래서 I go home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는 home이란 단어 자체가 부사로도 쓰이니까 부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저 home이 부사인데 만약 I go to home 이래버리면 오히려 틀리는 거죠. 부사 home 앞에 전치사 to 못 쓰잖아요. 그죠? 자,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쓰는 거예요. 부사 앞에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저기 부사 home 앞에는 전치사 to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home이 명사로도 쓰인다고 사전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는 home을 명사로 써서 I go to home 이렇게 할란다. 나는 저기 있는 home 저거 명사로 쓴 거다 이렇게 우기면 되니까, 남들이 틀렸다고 해도 나는 우길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원어민들이 거의 저렇게 안 쓰니까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물론 의사소통엔 지장이 없어요. 저렇게 틀리게 표현했다고 해서 원어민들이 못 알아듣진 않아요. 하지만 굳이 home 한 단어로 쓸 수 있는 거를 to home 이렇게 두 단어로 쓰려는 거는 한국어에서나 영어에서나 비효율적이니까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자, 물론 저기에 왜 굳이 to를 빼고 원어민들이 쓸까? 이걸 뭐 정서적인 이유다 뭐다 등등 다른 추가 설명도 있는데요. 굳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는 능력 사람이다. 이상하죠? 아무래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면은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려다 망한 것 같죠. 사람이라는 명사를 꾸미려고 했던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그죠? 자, 명사를 꾸미려면 형용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형용사니까. 근데 능력, 저 단어는 명사란 말이죠. 즉 형용사 자리에 명사가 와버리는 바람에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명사를 능력 있는 또는 유능한 이렇게 형용사로 바꾸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나 우리말이나 형용사 자리엔 형용사가 와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형용사 자리에 명사가 오면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대신에 요건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게 댓글로도 질문이 몇 개가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이 단어 한번 보세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요거 전부 명사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명사 자체가 형용사처럼 쭈루룩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걸 갖다가 서울에 잠실에 있는 종합적인 운동장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이나 지명, 단체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저렇게 명사만 나열하기도 합니다. 여기다 대고 왜 후위 수식을 안 하냐, 왜 명사를 형용사로 안 바꾸냐 이러시면 곤란해요. 이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 스퀘어, 워싱턴 광장이란 뜻이에요. 명사로 이루어진 한 단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구단이죠. 토트넘 하스퍼 풋볼 클럽. 이거 전부 다 명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명사만 쭉 연결해갖고 단체명이나 건물명, 지명 같은 거 만든다는 거 여기에 대놓고 왜 형용사로 안 바꿨을까? 왜 형용사 부분이 긴데 뒤로 안 갔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능력 사람 이상하죠. 그래서 유능한, 능력 있는 이런 형용사로 바꿔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자, 근데 능력이라는 말은 영어로 ability 예요. 명사입니다. 우린 저 ability라는 명사를 형용사로 바꿀 거예요. 자,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 명사에 형용사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요거 써도 괜찮겠죠? able, 능력 있는 이런 형용사형이 있어요. 그래서 he is an able man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man, 사람은 사람인데 able man, 능력 있는 사람,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able, 형용사를 썼어요. 아주 자연스럽죠? 자, 근데 모든 명사에 형용사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형용사형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혹은 ability, 능력이라는 명사를 굳이 쓰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을 꼭 써서 강조하고 싶은 경우겠죠. 그럼 결국 명사를 형용사로 바꿔야 하는데, 자,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것 누가 해요? 그쵸, 전치사가 하는 거예요. 전치사는 명사와 결합하여 수식어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식어라는 건 형용사나 부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전치사는 명사와 결합하여 형용사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명사 앞에 전치사 붙이면 형용사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전치사의 존재 이유니까. 자, 명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대표적인 전치사가 바로 of 예요. 그래서 of ability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he is an ability man 이렇게 쓸까요? 자, 조심하실 거 하나 있죠. 자, 우리 형용사 편에서 배웠어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부분이 두 단어 이상 뭉쳐가지고 길어져. 자, 그러면 두 단어 이상 이렇게 뭉친 건 어디로 간다? 명사 뒤로. 영어는 하여튼 뭔가 긴 놈이 앞으로 오는 거 정말 싫어하죠. 그래서 형용사 덩어리 of ability. 왜 얘를 형용사 덩어리라고 제가 불렀어요? of 전치사가 나왔으면 ability 명사까지 한 식구에 한 식구 한 덩어리. 자, 얘를 명사 man 뒤로 보내면 됩니다. 왜? 기니까 두 단어 이상 길어졌으니까. 우리 형용사 편에서 이거 지겹도록 했잖아요.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나? He is a man of abilit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of 플러스 명사 이 덩어리는 하나의 형용사로 취급하시고 한 덩어리로 묶으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도록 해석하시면 99% 해결됩니다. 100%는 아니에요. 99% 해결됩니다. 나머지 1%는 또 이게 아닌 게 있단 말이지. 하지만 제발 해결되는 99%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또 1%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99% 해결되는 거 튼튼히 갖춰두시면 나중에 나머지 1% 나와도 부담없이 익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공부하실 때 예외적인 거, 원칙과는 좀 다른 표현들 이거는 일단 뒤로 좀 제껴두세요. 그런 건 중고급 정도에 가셔서 하나씩 처리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of 다음에 명사가 왔다 묶어라. 그래서 앞에 명사를 꾸미게 해석해라. 여기에 집중하실게요.
즉 of 플러스 명사 equal 형용사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전에 로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로키라는 권투 선수 이야기인데 이 영화의 주제곡이 Eye of the Tiger 이거였어요. 전치사 of를 중심으로 앞에는 I, 뒤에는 tiger 얘들이 있어요. 자, of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뭐의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뜻도 물론 있어요. 많아요.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요거니까 요걸 먼저 알고 계세요. 자, 근데 저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눈의 호랑이일까요? 호랑이의 눈일까요? 그죠? 당연히 호랑이의 눈이겠죠. 눈의 호랑이가 뭐야? 눈의 호랑이가. 그게 뭔 소리요? 눈의 호랑이는 도대체 어떤 호랑이요? 그죠? 이 노래 제목이 이미 여러분들이 전치사 of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 of 플러스 명사 요 부분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구나. of 플러스 명사 두 단어 이상이니까 명사 뒤에서 꾸미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보실까요? I did it with ease. 이런 문장이 있는데 equal 같대 위아래 문장이 같대. I did it 삐리릭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 살펴보니까 I did it 여기는 공통이야. 그러면 with ease 쟤를 한 단어의 뭔가로 바꿔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실 때 어색해도 항상 직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I did it. 나는 그걸 했다 이런 얘기죠. 자, with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이 뭐뭐를 가지고 뭐뭐를 지니고 이런 뜻이 있어요. ease 얘는요 명사입니다. 용이함, 쉬움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의 형용사형이 easy, 쉬운 요 단어예요. 비슷하게 생겼죠? 자, easy 얘의 명사형이 is 요 놈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I did it 나는 그것을 했다 with ease 쉬움을 가지고 용이함을 가지고 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산다. 이게 뭔 소릴까요? 어렵게 산다는 얘기지. 쉬움을 가지고 풀었다. 어떻게 풀었다 그럼? 쉽게 풀었다 이 얘기예요. 자, 많이 어색해도 이렇게 직역으로 어휘를 익히시는 것이 따로 외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이상해도 이렇게 직역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영어 회화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듣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자, 나는 했다. 그것을 쉬움을 가지고. 자, 쉬움을 가지고 했대. 했다라는 did라는 동사를 꾸미네요. 동사 꾸미네? 그럼 부사겠지. 그죠? 근데 밑에 빈칸에는 한 단어를 쓰라고 빈칸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with is 얘를 한 단어의 부사로 바꾸란 얘기예요. 자, 형용사와 부사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이미 우리가 with is 쉬움을 가지고 했다. did라는 동사를 꾸미는 바람에 부사라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럼 with is 얘를 한 단어의 형용사로 바꾸란 얘기일까? 부사로 바꾸란 얘기일까? 그쵸, 부사로 바꾸란 얘기예요. 자, easy 얘는요 쉬운이란 형용사고 이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야 부사가 되는 거잖아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부사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easily 예요. 자, 여기서 또 y가 i로 변하고 ly가 붙었네 이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스펠링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자, 결국 그는 그것을 했다. 쉽게 이런 뜻이 돼버린 거예요. 자, 되셨죠? 그 다음 예문 한번 볼게요. He is a man of wisdom. 이런 말이 있네요. 그래 놓고 또 똑같습니다. 해놓고 He is a 삐리릭 man. 이렇게 왔어요. 자, 일단 wisdom 이 단어는요 지혜라는 명사예요. 얘의 형용사가 wise 지혜로운 이런 뜻이고요. 부사는 wisely 여기다가 ly 붙이면 부사가 된다 그랬죠? 지혜롭게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근데 저 문장을 보시면 of 플러스 wisdom, of 플러스 명사 이런 형태지요. 그리고 앞에는 a man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자, of는 형용사구를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놈이에요. 뭐뭐의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of wisdom 이렇게 하면 지혜의 이런 뜻이에요. 그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다? of wisdom 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of wisdom 두 단어 이상이 뭉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명사 꾸미면 뭐다? 형용사다. 자, 근데 밑에 빈칸 있는 문장을 보니까 of wisdom이라는 말이 위에 있던 게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빈칸 하나만 줬어요. 즉 전치사구는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데 요 놈을 없애버리고 한 단어 빈칸을 놨다.
즉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많이 풀어봤던 이 문제는 단순히 저 단어 수거를 외웠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전치사가 명사랑 합쳐져서 뭐 하는지 니네 아냐? 전치사랑 명사가 합쳐져서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건데 니네 그거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저 문제를 전부 단어 수거 암기 문제로만 본단 말이죠. 자, 어쨌든 he is a man of wisdom. 그는 지혜의 사람이다. 즉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는 열정의 사람이다. 열정의 인간이다. 그럼 열정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사람인데 지혜의 사람, 사람이라는 명사를 꾸미네? 그럼 형용사네. 근데 밑에 한 단어 쓰라고 한 칸만 줬네? of wisdom. 이 전치사구를 한 단어의 형용사로 바꾸란 말이구나. wisdom의 형용사형이 뭐더라? 알면 쓰면 되고 모르면 사전 찾으시면 됩니다. wise 예였죠? 자, 그럼 이제 전치사구가 있는 어구를 직접 해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Woman in Love 노래 제목입니다. Woman이라는 명사 뒤에 in love 전치사구네요. 전치사구는 수식어야 뭔가를 꾸미는 놈이야. 근데 지금 꾸밀 만한 놈이 woman이란 명사밖에 없어요. 자, 그럼 명사를 꾸며야겠지. woman을 꾸며야겠지. woman 여잔데 어떤 여자? in love 사랑 속에 폭 들어가 있는 여자. 자,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여자, 사랑에 빠진 여인 이런 뜻이에요. 명사 뒤에서 꾸미는 이유는 뭐라고요? 기니까 in love 두 단어 이상 뭉쳤잖아요. 자, 이거 우리가 형용사편에서 정말 지겹도록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The children in the room are making noise 이런 문장이 있네요. 자, 밑줄 친 전치사구 앞에 the children 명사가 있어요. 일단 명사를 꾸며보니까 방에 있는 아이들 이런 뜻이에요. the children 아이들인데 in the room 방에 있는 아이들 이런 뜻이에요. 오, 괜찮네. 그죠? 그럼 children이라는 명사를 꾸미니까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구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만일에 이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주어 동사부터 찾으라 했죠. 자, 동사 어딨나요? are making 만들고 있어. 여기가 동사예요. noise 소음을 만들고 있어. 시끄럽게 굴고 있다는 얘기겠네. 그럼 주어는 누굴까? 동사 앞이겠지. 근데 the children 얘가 주어일까? in the room 얘가 주어일까? 어느 게 주어일까요? 하나만 골라보라 그러면 그죠? in the room 전치사구는 수식어구예요.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주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어는 누구예요? the children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전치사구 날려버리고 the children 애들이 making noise 자, 시끄럽게 굴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하시는데 문장이 너무 길다? 그럼 전치사구 묶어서 다 갖다 버리세요. 그래 놓으면 뼈다귀만 남게 됩니다. 물론 관계사절도 갖다 버리고 꾸미는 놈은 다 갖다 버려. 그러면 뼈다귀만 남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문장이 있네요. The children are making noise in the room. 이번에는 in the room 이 전치사구가 이동을 했어요. 뭐 그냥 특별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The children are making noise. 애들이 시끄럽게 굴고 있다. in the room. 방에서 이런 얘기예요. 아, 이번에는 방에서 라는 장소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부사. 방에서 시끄럽게 군다. are making noise. 동사를 꾸미고 있죠? 그러니까 또 부사. 그러니까 똑같은 in the room이라도 명사를 꾸밀 수 있어요. 형용사구. 명사 외에 딴 거 꾸미면 부사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이 붙으면 부사구다 이렇게 외우셔도 안 되고 in이 붙으면 형용사구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만 할 줄 알면 다 풀리니까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것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The boy with a cap on his head hit the dog with a big sausage in its mouth. 문장이 길다, 그죠? 문장이 길어서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면 뭐부터 찾으라 그랬어요? 주어 동사 찾으라고, 그죠? 주어 동사 찾기도 막 문장이 길어갖고 번거로워요? 그럼 전치사구 없애버리자고요. 왜냐면 전치사구는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에요. 동사는 더더욱 아니지. 그러니까 없애버리면 이 문장에 다이어트가 가능해집니다. 해볼까요? 없애볼게요. with a cap 전치사구에 없애고 on his head 전치사구에 없애고 the dog with the big sausage with the big sausage with 다음에 big sausage 명사 있네요. 전치사구에 없애고 in its mouth 또 전치사구에 없애. 그럼 뭐가 남아요? the boy hit the dog 얘만 남네. 그죠?
아이고 쉽다 이건 해석하기 그죠? The boy 그 아이가 hit 때렸다. the dog 개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치사구가 들어가서 꾸미는 바람에 엄청 길어져 갖고 우리를 속인 거예요. 마치 나는 되게 어려운 문장이다 이런 느낌을 주도록 속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워버렸던 전치사구 하나씩 넣으면서 해석해 볼까요? The boy with the cap hit the dog. The boy 소년인데 with the cap 모자를 가지고 있는 소년이 hit the dog 개를 때렸어요. 그 다음 전치사구 또 넣어볼게요. The boy with the cap on his head. with the cap 모자를 가지고 있는데 on his head 어디에다 가지고 있대? 머리 위에 가지고 있대 모자를. 이게 뭔 소리요? 모자를 쓰고 있는 소년이라는 얘기겠지. 그죠? 자 모자를 쓴 소년이 hit the dog 개를 때렸대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The boy with the cap on his head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으니까 hit the dog 개를 때렸어요. 자 근데 with the sausage 소시지 갖고 때렸어요. 소시지 물고 있는 개를 때렸어요. 이건 여기선 둘 다 가능하긴 해요. 자 하지만 나중에 뒤에 오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해질 거예요. 개를 소세지로 때린다. 제가 상해에 있을 때 알던 어떤 어머니는요. 시장 갔다 왔는데 한 6살 7살 되는 아이가 옆에서 자꾸 칭얼대니까 사온 단무지 갖고 애를 때렸다 하더라고요. 애들은 꽃으로도 때리는 거 아닙니다. 애들 절대 때리시면 안 돼요. 사랑으로 기르셔야지. 어쨌든 여기서 with the sausage 이거는요. 소시지를 갖고 있는 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개를 때렸는데 소시지로 때렸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자, the boy with the cap on his head hit the dog with the sausage in its mouth 그랬어요. 이제 좀 분명해졌네. The dog 개가 with the sausage 소시지를 갖고 있는데 in its mouth 그 입에 갖고 있대. 그러니까 소세지 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결국엔 이렇게 긴 문장이었고 처음에 봤을 땐 정신 사나웠죠. 근데 전치사구 싹 빼버리고 혹시 관계사절도 있으면 싹 빼버리고 꾸미는 말 싹 빼버리면 뼈다귀만 남고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만 남을 거예요. 그럼 해석이 간단해지죠. 자 그리고 다시 해석할 때는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해석하는 훈련을 해보시는 거예요. 늦어 보이지만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나중에는 이런 거 싹싹 뺄 필요도 없이 눈으로만 봐도 파악이 되니까 이런 훈련 꼭 해보세요. 자 귀찮더라도 손으로 써가면서 혹은 타이핑 쳐가면서 수식어구 뺐다가 넣었다가 이러면서 훈련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랑 합쳐져서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한다. 즉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려면 앞에 전치사 붙여라. 명사를 부사로 바꾸려면 앞에 전치사 붙여라 이 얘기예요. 자 이걸 제대로 사용하고 싶다? 그럼 문장 속에 어떤 위치가 여기가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치사를 붙이든가 말든가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명사,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문장 속에서 여기는 명사 자리, 여기는 형용사 자리, 여기는 부사 자리 요거를 잡아내는 훈련만 제대로 되시면 여러분들 영어 정말 쉬워집니다. 근데 이런 훈련을 안 하잖아요.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거 알면 뭐하냐 막 이런 말만 하고 그죠? 자 그리고 해석할 때 복잡해?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어 갖다 버려. 관계사절도 묶어 갖다 버려. 왜? 얘는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니까. 이렇게 수식어들 다 묶어서 갖다 버리고 나면은 뼈다귀만 남는다 그랬죠? 자 제가 카페에다가 아까 우리 예문 공부하던 중에 나왔던 Eye of the Tiger 이 노래랑 Woman in Love 이 노래 링크 걸어 놓을 거예요. 자 정말 노래들 좋습니다. 오늘 공부한 부분에 대한 퀴즈도 올려놓을 거예요. 많이들 오셔서 꼭 풀어보시고요. 카페에 오세요. 괜찮아요. 안 잡아먹습니다. 물건 안 팔아요. 카페로 장사 안 하니까 걱정 마시고 오세요. 글 안 쓰시고 그냥 조용히 문제만 풀고 가셔도 됩니다. 현재 대부분 그렇게 다 이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관계부사를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한 맺혔던 놈이죠. 자 여러분들 관계부사를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영상 19강을 웬만하면 꼭 한 번쯤 보시고 들어오세요. 보신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 하실 텐데 관계대명사에 관한 정리 영상 19강 한 번만 더 보시고 들어오시면 관계부사 훨씬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끝이에요.